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제6장 향후 30년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이야기하고 똑서님이 제7장의 위험, 제8장의 카산드라와 나눈 대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6장입니다. 향후 30년의 건강과 안녕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에는 AI와 생명공학이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의학은 아직 정밀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전히 의사들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들의 작용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한다.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았어요. 보통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약 드시고 좀 세세하게 물어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 코가 불편해서 갔으면 그냥 증상 치료만 하시지 뭔가 원인이라고 좀 명확히 얘기해 주시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학은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의학이 정밀과학으로 전환되려면 정보기술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공학이 AI와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결합하는 단계가 포함되고요. 과거 같은 경우 혁신은 이제 의학은 200년 동안 진짜 많이 발전해서 예전 기대 수명이 4, 50대였다면 지금은 8, 90세는 그대로 살게 되고 많은 것이 발전을 했지만 속도 자체가 좀 느리고 선형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I가 데이터 학습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발견하고 질병을 감시하고 로봇 수술까지 하면서 이런 즉각적인 혜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를 겪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규제 3단계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종 승인의 성공률이 13.8%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출시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10년, 평균 비용이 13억에서 26억 달러인데 약 3조 원에 이르는 돈이더라고요. 이렇게 큰 돈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2020년에 MIT 연구팀이 AI를 사용한 항생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게 AI는 1억 700만 개 항생제에 대해서 몇 시간 만에 분석을 했고 후보 23개를 선정해서 알려주고 그중에 제일 효과적인 후보 2개를 추천해줬다고 해요. 이렇게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백신 개발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2020년에 코로나19가 막 유행할 때 백신을 맞을 때까지 그래도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1년 만에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접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AI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고요. AI가 또 의료 영상 해석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픽셀 패턴을 계량화해서 데이터로 환원을 하면 사람이 판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도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AI를 이용한 생명공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대 상황이고 2030년대와 40년대에는 나노 기술의 개발과 완성이 될 것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한스 모라백이 주장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의 DNA 기반 생물학을 미세 조정해도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 시스템은 어떤 목적에 맞춰 설계한 우리의 창조물에 비해 불리할 것이고 생물학적 뇌 능력을 최적화하고 완성하려 노력해도 완전히 공학적으로 설계한 신체 능력과 비교했을 때 수십억 배나 느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난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클루지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이 인류가 계속 진화하면서 발전을 했는데 그게 뭔가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이 섞여 있어서 약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완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진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실제 AI로 만들어서 최적화하고 공학적으로 설계한 신체의 능력은 정말 뛰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 신경세포 같은 경우 많아야 초당 200회 발할을 하는데 트랜지스터는 초당 1조 사이클 이상 작동할 수 있고 컴퓨터 칩도 초당 50억 사이클 이상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의 뇌는 인간의 뇌보다 용량도 훨씬 더 크고 네트워크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미래는 명백하게 생물학적 뇌는 나노공학으로 증강된 비생물학적 뇌를 절대 못 따라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노 기술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1959년에 리처드 파인먼이었는데 이때 바닥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그래서 개별 원자 수준 기계 만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1955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 나노 기술이 큰 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복제 모듈 만드는 방법, 그 개념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논리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바탕 이후에 1980년대 중반에 공학자 에릭 드렉슬러가 나노 기술 분야를 창시했는데요.
어셈블러라는 이제 기계를 설계해서 이 기계가 원자 배치 방법을 지시하는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점점 발전을 했고, 다이아몬드 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추정한 분자 제작 과정의 총 비용은 다이아몬드나 식품이나 모두 킬로그램당 $2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물건의 가치로 치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훨씬 높은데, 이렇게 나노 기술로 만드는 것은 그 재료 자체가 많이 다르거나 비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제품의 진짜 가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이 주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노 기술이 물리적 희소성 자체를 좀 완화시키는 건데요. 지금 옛날 대가들의 그림 같은 경우에 1,000억, 몇백억을 하는데, 복제품도 정말 실물 원본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가격 차이가 100만 배 이상 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희소성 있는 그림이나, 금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가 건강과 수명 연장에 응용되는 나노 기술인데요. 이 레이 커즈웰 저자가 수명 연장에 관한 책을 썼는데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양리학과 영양학 지식을 활용해서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2020년대는 수명 연장의 2단계인데 생명공학과 AI의 융합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혁신적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시험 과정이 과거에는 이제 몇 년 걸렸다면 지금은 며칠 만에 발견이 가능한 시대로 되었습니다. 2030년대는 수명 연장의 3단계인데요. 나노 기술을 사용해 생물학적 기간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120세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까지 120세 이상 살았던 것이 뭔가 입증된 사람은 122세까지 살았던 프랑스 여성 잔 칼망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왜 인간 수명에서 120세가 넘기 힘든 한계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해마다 알츠하이머나 뇌졸중, 심장마비, 암에 걸릴 위험이 커져서 80세 이후에는 그 사망 확률이 2%씩 높아지고 이렇게 110세가 되면 콩팥 기능이 상실되고 호흡기 기능 상실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몸의 이제 기관들이 고장 나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120세 이상은 살기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좀 변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EV라고 수명 탈출 속도를 그 앞장에서 저자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재단을 설립한 생물 노화학자 오브리드 브레이는 노화는 자동차 엔진의 마모와 유사하다. 그래서 손상의 주 원인을 세포 대사와 세포 생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자체의 손상과 이게 누적됨에 따라서 인간의 신체 기관이 이제 120세 이상을 살 수 없었던 건데요. 이렇게 개개 세포와 국지적인 조직 수준에서 노화로 인한 손상 수리 능력이 필요하고 나노 기술이 이제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50년대가 되면 나노 기술로 100세 노인이 150세까지 생존 노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수명 연장 속도가 사람 이제 기간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라지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수명 연장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인생은 너무 힘든 것이어서 삶을 무한정 이어가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영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서든 자신의 삶을 끝내길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당장 내일, 1년, 2년 후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 생각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차원에서 일어나는 삶의 개선을 받아들이면 보통 대부분이 완화될 것이고 실제 수명 연장 자체가 곧 삶을 크게 개선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이제 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수명 연장이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상상하기 위해서 100년 전이었던 1924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미국인 평균 기대 수명은 58.5세였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1982년에 사망이 예상되었지만 실제 그분들은 2010년대까지 생존을 했고 더 값싼 항공여행, 더 안전한 자동차, 인터넷, 더 삶의 질이 개선된 상태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이제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겠죠?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에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 수명 연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빠를 것인데요. 이렇게 더 오래 살게 되면
엄청난 물질적 발전, 그 외에도 풍부해진 문화 혜택을 누릴 것이고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연장이 되려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의료용 나노봇이 생겨서 이것이 다이아몬드이드 부품으로 만들어져서 센서와 조종기도 갖추고 컴퓨터 장치도 있고 통신 장치, 전원 공급 장치까지 탑재된 나노봇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노화되는 것을 좀 수리하고 기관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노 기술은 뇌를 증강시킬 것이고요. 가상 심피질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3차원, 4차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차원에 해당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래 달리고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숨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생존이 신체 어떤 부위의 생존 여부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향후 30년에 이 발전된 기술은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똑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할 부분은 7장, 8장인데요. 7장은 위험입니다. 처음에 약속이 나와요.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지금 가장 발전한 기술을 한 4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AI, 핵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인데요. 이 같은 기술이 인류의 진보를 촉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동시에 오용, 사고 시에 우리의 문명을 위협하는 기술이래요. 기술은 위험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기술로 위험을 해결하는 도구도 함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을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술이 지닌 양면성, 즉 큰 약속과 큰 위험이 서로 공존해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술의 첫 번째가 핵무기였는데요. 핵무기 한번 알아볼게요. 이 핵무기는 198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6만 4천 기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국제협약에서 그 핵무기 숫자를 줄이자, 그리고 강대국에서 일부 약소국한테 좀 압력을 행사해서 그 숫자를 줄이라고 해서 현재는 9,500기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핵실험을 금지하고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남은 핵탄두만으로도 우리 전 세계의 문명을 파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핵전쟁이 일어날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 누적 위험은 매우 큽니다. 한번 퍼질 가능성, 언젠가는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핵이 위험한가라고 보면요. 핵이 오작동할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 핵을 터뜨릴 위험도 있고요. 해킹이나 테러 같은 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실수로 인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이런 핵 위험은 시간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핵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때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지까지 상호 확정 파괴라는 효과로 저희 70년간 핵전쟁 없이 살아왔어요. 이 상호 확정 파괴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핵으로 공격하면 나도 즉시 똑같이 또는 더 강하게 핵 보복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너도 같이 죽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도 먼저 공격할 수도 없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상호 확정 파괴입니다. 이런 상호 확정 파괴로 70년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핵무기 보유량은 계속 감소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핵 위험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때 AI 기반으로 감지 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센서 오작동 오판 가능성이 줄어들고 핵 테러 탐지 그리고 대응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AI가 핵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감소시키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공학 기술인데요. 슈퍼바이러스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생명공학은 원자력보다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슈퍼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잠식할 수 있는 파국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아주 치명적이고 그리고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던 인공으로 조작을 했던 모두 우리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팬데믹 대응인데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봤지만 그 전에도 팬데믹은 있었어요. 이런 기술 발전이 대응 속도를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 미국의 CDC 국제 신속 대응팀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볼라와 전염병 대응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그에 관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을 하는데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AIDS를 일으키는 HIV, 이런 바이러스는 예전에 13년 정도 걸려서 유전체를 분석을 했는데요. 사스는 31일 만에 그 유전체를 분석했고, 최근에는 하루면 이런 바이러스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발견하고 분석하고 백신 후보를 설계하는 데까지 시간이 폭발적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AI 팬데믹을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요. 바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에서 사용한 건 서막에 불과하대요. 방금 전에 독자님이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백신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발견하기까지 그 선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리고 임상실험 또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니까 임상실험 기간도 단축되고요. 그래서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코로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63일 만에 첫 임상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로 나노 기술이 나오거든요. 나노 기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형, 아주 초소형이에요. 나노봇은 작은 기계라도 자기 복제가 가능을 합니다. 자기 복제가 핵심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나노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핵무기 제조 비용이 줄어듭니다. 물론 생물학 무기 비용도 줄어듭니다. 초미세 드론, 체내 파괴 나노봇, 선택적 공격 시스템도 다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똑자님이 나노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 인체에 투입해서 우리 인체가 병에 걸렸을 때 그거를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주 초미세한 나노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크기가 작아서 감지가 불가능해서 보안 난이도도 급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이 나노 기술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그레이 구입니다. 그레이 구는 그 해석을 하면 회색 점액질이거든요. 지구를 덮는 회색 점액질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나노 기술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위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하니까 많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아까 나노 기술의 핵심은 자기 복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기 복제 나노봇이 폭주를 하면 이런 그레이 구 같은 시나리오가 벌어집니다. 지구의 생물, 탄소 기반 물질을 먹어치우며 무한 증식을 하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설계될 수도 있고요. 버그나 오류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안전장치가 내장된 나노봇 개발이 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구의 작동 원리는 자구의 복제인데요. 아까 처음에 똑자님이 원자 형태의 나노봇을 만들 수 있다고 리차드 파이만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이 나노봇은 정말 원자, 분자 조립형 로봇입니다. 엄청 작죠. 이 작은 것들이 처음에는 한 대였다가 두 대로, 그리고 두 대가 다시 복제를 하니까 네 대로, 네 대가 다시 복제하면 8대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전 지구가 이 그레이 구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들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증식 속도입니다. 이 나노봇은 탄소와 유기물, 금속 등 모든 물질을 복제 재료로 사용해서 자가 증식을 합니다. 즉 복제가 곧 파괴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재료로,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재료로 자기 복제를 해서 이 지구를 파괴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나노 기술의 면역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루구는 그레이 구를 탐지, 해체, 중화하는 방어용 나노봇입니다. 기계의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호레이타스가 추정하기로는 88,000톤으로 24시간 내에 대기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론상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기술은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블루구는 인류의 기술적 면역 체계의 개념이지만 아직은 이론상 방향성만 제시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나노 기술이 발전을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AI였어요. 우리가 이 AI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그 AI 위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AI, 특히 초지능 AI는 세 가지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용입니다. 테러리스트가 AI로 바이러스를 설계한다던가 무기를 자동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외부 정렬,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AI를 만들었던 의도,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AI의 목표 설정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세포만 죽이라는 지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고요. 세 번째가 내부 정렬 불일치입니다. 이 AI가 현실과 데이터 간의 차이를 잘못 패턴으로 학습하는 걸 말을 합니다. 이런 초지능 AI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은 세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AI래요. 인간 혼자서는 이런 정렬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해요. 결국에 AI를 통해서 AI를 통제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군비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지능 AI는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하고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나라가 이 초지능 AI를 사용해서 군사적, 경제적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다른 나라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 나라한테 자기 나라의 주권을 다 뺏겨버릴 텐데 그래서 그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계속 이 AI를 이용해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게 바로 군비 경쟁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인간 기계 문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부분이에요. AI는 인간의 뇌와 신체를 결합하는 단계로 이미 진입해 있고요. 2030년대에는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일어날 거라고 이 저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사결정에는 비생물학적 요소가 증가될 거다. 우리의 뇌가 컴퓨터에 일부 백업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의 의사결정이 단순히 생물학적 뇌에 의한 결정인지 아니면 저 컴퓨터 안에 있는 뇌의 의사결정인지 이제는 그 판단의 경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또 휴머니스트, 그리고 러다이트 운동 같은 사람들이 기술 자체를 거부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 1.0의 질병, 고통, 노화 문제는 기술로만 해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 반대 운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류는 AI의 무기, 치료, 생명 연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 대세,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결론은 이런 기술들은 위험은 존재하지만 대응력도 함께 진화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 바이러스, 나노 기술은 모두 실존하는 위험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책임 있는 설계, 국제협력, AI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지만 그보다 빠르게 대응 능력도 강화하고 있고요. 기술의 확산이 인류 전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핵 위험을 통제해 왔잖아요. 그래서 핵 전쟁을 피해온 것처럼 AI, 생명공학, 나노기술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하지만 우리는 이 AI를 잘 통제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의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맞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카산드라와 나눈 대화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장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왜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 신화 속 카산드라입니다. 이 카산드라는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능력을 받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저주를 받은 비운의 예언자예요. 트로이 공주였고요. 트로이 공주였던 이 카산드라는 아폴로 신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아폴로 신은 그녀에게
완벽한 예언 능력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카산드라가 이 아폴로 신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아폴로는 그녀에게 예언은 참이지만 아무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트로이 멸망, 아가멤논 죽음 등 모든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카산드라 신화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8장의 카산드라와 나눈 대화에서는 카산드라는 단순히 질문자이고요. 예언자는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카산드라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형식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카산드라의 신화는 진실한 예언이 무시되는 비극인 거잖아요. 커즈와일은 자신이 말하는 미래, 특이점, 장수, AI, 나노기술 등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미래 예측을 오해하거나 가장되거나 공포로 취급된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그런 자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의 카산드라처럼 자신이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이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별게 없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답니다. 그냥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 8장에서 강조한 부분은 인간의 뇌였어요. 뇌랑 컴퓨터가 인터페이스해서 인간의 사고가 비생물학적 요소와 결합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억, 학습, 인지 능력이 기계와 합쳐져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네, 이 내용이 8장의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억울함을 호소한 게 8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미래 예측이 일부 틀리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사람들이 자신이 되게 허언증같이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나는 카산드라처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과학을 기반으로 진짜 이분이 과학 기술자잖아요. 그걸 토대로 미래 예측을 한 거라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분이 제시하니까 미래를 상상하는 프레임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20, 30년간 저도 인간이 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이용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우리의 인체와 이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토대로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똑장님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이 책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제가 생각보다 좀 변화를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막 AI 막 기술 이런 거 얘기할 때 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3D 프린팅 기술이나 아니면 아까 나왔던 나노 기술로 뭔가를 복제할 수 있게 되면 가격이 이제 줄어들어서 물건의 절대 가치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커진다고 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돌이나 조개 화폐 같은 거 썼는데 이제 그게 사용 안 하게 되면서 가치가 완전 없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미래에는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 안주하면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변화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변화하는 게 이런 방향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될지를 좀 하는 계기가 되어서 되게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책으로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